예, 전 그게 호남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유의미한 지역차별 호남밖에 없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호남차별의 과정 자체가 그 저발전과 대규모 이주하고 빼놓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상당한 수는 좀 불쾌하시겠죠.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안 쓰니까. 그런 차별이 계속 끈끈하게 남아있는 구조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광주 출신이 아니면 그걸 쓰면 안 되죠. 백인인 이거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저는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다만 그 차별이란 게 가령 외국인 노동자들, 조선족들, 중국 동포들 뭐 이런 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호남 사람들의 상대적인 지위가 올라갔다 뿐이지, 아직까지 그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됐나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아일랜드계 이민자 집단이나 이탈리아계 이민자 집단이 쉽사리 앵글로색슨 집단에 동화가 안 되잖아요. 흑인 정도까지 해서 아예 다른 인종성 획득하진 않았지만은 어떤 아일랜드계 정도의 차별받는 이민자로서의 정체성 그대로 있는 이주에 대한 이야기를 꽤 살피는 게 지금도 그건 유효한 것 같습니다. 6.1 지방선거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명확히 드러나죠, 그런 부분들이. 그 지지율이 낮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층, 특히 노년층,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이 보수정당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고, 민주당에서. 그런데 그 부분이 다시 2016년에 상당 부분 돌아오거든요. 일종의 구조적 스윙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그룹들이 2016, 17을 거치면서 민주당에 다시 유입이 됐다가 2021년 재보선,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급격히 이탈한 게 이번 민주당 선거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괜찮은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대기업에 취업한 화이트 칼라나 전문직들, 40대나 50대 그분들 위주의 정당이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다른 사회 계급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주도력을 상실을 하신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여론이 2020년과 2022년에 어느 계층이나 어느 소득 집단에 늘었는지 살펴보면은 자영업자, 주부, 그다음에 블루칼라 노동자들 집단에서 부정평가 여론이 많이 늘고요. 소득 집단별로 그 이재명 씨 지지율을 따져보면은 가장 높은 거는 600에서 7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소득 집단이 내려가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감소를 합니다. 사회경제적인 불만 세력의 층이란 게 이런 데이터를 보면 꽤 드러나는 거죠. 가장 큰 건 일자리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재밌는 게 연령별 불안정 고용 비율하고 대통령 부정평가 비율을 보면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요. 대통령 부정평가 비율도 40대가 가장 낮은 형태에서 약간 팽팽한 U자형이거든요. 근데 불안정 고용 형태도 지금 굉장히 유사하게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급적 정체성을 가지고 반대한 게 아니라 결국 그분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식의 여건이 조성이 된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이제 최저임금이 결국 상당 부분 발등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고용 창출이 되는 가장 큰 부분은 5인 미만 소기업의 창업이입니다. 최저임금을 만약에 올린다면은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불만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경제적 기회를 얻지 못하는 데한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한국에서 연령별 투표가 가장 갈리는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인데, 이번 선거 부동산 선거잖아요. 한국에서 자가 보유를 연령별로 따져보면은 1982년생까지는 자가 보유율이 그럭저럭 유지가 됩니다. 83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건 2주택자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왜 40대는 충성적인 지지자를 남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30대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이탈했는가? 똑같이 어떤 노무현 대통령이란 문화적 경험이 있음에도, 또는 2008년 광우편 촛불 시위에 현장에 나갔던 주력군인에도 불구하고 왜 두 연령 집단이 갈리는가 따져보면 결국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자연스러운 변론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 행위나 어떤 투표도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경제적인 요인들이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정치의식, 정치 문제를 다루는데 밑바닥에서 단단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호남 문제만이 아니라 대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엔 지역 기반 정당이라는 게 어떤 해당 지역이 중앙 정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지역 정당의 현지화라고 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광주와 대구의 출신 국회의원들의 출신 학교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대구고법 또는 경북고를 나와서 서울대를 나와서 검사, 고위관료, 괜찮은 교수를 하거나 서울에서 출세한 분들이 내려와서 국회의원을 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점점 경북고 출신이 처음에 줄고 서울대 출신이 줄고 2020년 총선이 되면은 서울대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류는 경북대 또는 영남대 출신의 전형적인 지역 엘리트예요. 마찬가지로 광주도 2020년 총선이 되면은 국회의원 중에 서울대 출신이 한 명도 없고요. 3분의 2가 전남대와 조선대 출신입니다. 지방이 더 이상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고, 중앙정치가 지역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결국 가능한 거는 일종의 지역의 하이 파트너와, 이 부분이 현재 광주 호남 투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건 또 역으로 보면은 호남 출신 중에서 민주당 중앙정계에서, 대구도 비슷한데 전국구 네임드와 불림한 정치인이 없습니다. 호남에서 중앙정계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담론에서 소외가 되죠. 호남의 하이 파트너와는 2010년대에 계속 진행된 일이죠. 대선 후보를 못 만들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를 하는데, 호남 출신으로 나온 사람은 서삼석 씨밖에 없는데 탈락을 해요. 인터넷 여론에 등을 업은 분들이 다 1, 2, 3등 독식하면서 최고위원 선거에서 승리하긴 하는데, 민주당에서 호남의 지분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걸 상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이전을 따지고 보면은 아무래도 2015, 16년에 호남 의원들의 이탈을 들 수가 있겠죠. 민주당 분당 사태 때도 조국 전 장관이 2015년에 민주당 혁신위원 맡으실 때 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호남을 찍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십니다. 결국 호남의 하이 파트너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재밌는 건, 그때 반발한 의원들도 사실 중앙 정치에서 영향력은 크게 없어요. 청정배 전 의원 정도인데, 그분도 서울시장 경선 등에서 탈락한 다음에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광주에 내려오신 분이고, 수도권 민주당의 주류가 점점 민주당의 호남색을 뺐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중앙정계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는 것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 기반 정치인들의 독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저는 지방지배체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역의 일당 우위가 지역 정치인의 전국적인 경쟁력 약화를 부르지 않았나. 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만한 전국정당이 이제 없다는 것이 지방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불만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고, 그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다음으로 대구가 투표율 꼴찌에서 두 번째인 이유겠죠. 그 다음이 전북이에요. 전북도 만만찮게 났거든요. 전북이 48.4인가 그럴 텐데 대구가 43이고 별로 투표할 요인이 없죠. 양쪽에 민주당이 크게 두 기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쪽 기둥이 사라진 거죠. 2000년대 중반에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의 난닝구와 빼빠지의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수박과 비슷하게, 수박보다는 좀 더 고품질이라는 논쟁이 있는데, 난닝구라고 이야기하는 호남 기반의 개혁적인 정치인들과 빼빠지라고 불리는 서울 명문대 나온 운동권 출신들의 그 다툼이었는데, 빼빠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 상당수가 호남 정당을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역구도 타파라는 게 부산에서 깃발을 꽂자 이런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수도권 정당화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산의 민주당 지지자들도 따져보면 상당수도 호남 출신이거든요. 2004년에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그 뒤에 가파르게 몰락을 하죠. 2020년과 비슷하게.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 참패한 거고, 수도권에서. 이재명 의원은 성남시에서 성장을 했고, 성남이란 도시는 원래 시작이 서울의 도시개발을 한다는 그 이름 하에 서울에서 내쫓긴 사람들로 만들어진 도시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밑에 있다 그래서 성남이란 지명이 붙게 된 건데요. 성남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주민 집단입니다.
광주대잔치 사건 당시에 이주민을 봐도 서울 출신 다음으로 호남 출신이 많고요. 가령 성남 구시가지에는 아예 성호시장이라는 시장이 있는데요. 성남의 성자, 호남의 호자. 너무 직관적인 이름이죠. 호남 지역 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지역에 몰려 살면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그리고 충청도 이주민들도 일자리를 찾아 넘어오면서 거대한 도시의 중하층 노동자 내지 영세 자영업자 계층을 이뤄서 모여 사는 곳이 구성남이었고, 이재명 의원은 그 구성남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정치인이고, 또 경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란 흰자에는 고생하는 이주민들이 왔고, 사회경제적 위치를 따져보면 취약하죠. 그분들이 여전히. 안산시 단원구는 반월공단을 배후지로 해서 형성이 된 건데, 1970년대 80년대 구로와 금천구 일대와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중소규모 공장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단입니다. 전형적으로 일자리가 밀려 내려오면서 호남과 충청 이주민이 이주를 한 거죠. 그런 분들의 그 자녀들이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는 예전에도 적었고 지금도 적고, 계속 어떤 중하층 노동자로 남아있게 되는 대표적인 게 계양구죠. 요즘은 이제 유권자의 본적지를 공개를 안 하니까 드러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입수할 경로가 있던 시절에 자료로 작성된 그 논문을 보면은 인천시에서 호남 이주민이 가장 많은 동은 부평하고요, 계양구입니다. 그러니까 부평에는 공장이 있고 계양구도 공장이 있고, 또 계양구는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모여 사는 약간 배드타운 성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초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이들을 누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서울 명문대 출신의 어떤 그 친노 친문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의원같이 성남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정치를 해왔던 인물이나 따져보면은 이주민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어찌 보면 등장을 한 거죠.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 경선에서 옛날 전해철 의원 상대로 드라마틱하게 이겼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이탈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위기가 시작이 됐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호남에 남아있는 사람과 호남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사람 간의 정치적 분화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올라온 지가 40년이 됐고, 40년이면 이제 한 세대도 훌쩍 지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주민 자녀 2세대나 또는 한 3세대 정도가 유권자의 주력층인데,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 그 정치 세력을 도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호남과의 연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호남에 대한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단순히 호남이 예뻐서 내지는 뭐 민주당의 전통이 호남이니 하자는 것보다도 호남 다른 지역의 조직이 급격히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의원들, 권리당원이 중요한데, 그 충청, 경기 또는 서울도 결국에 지자체를 뺏길 경우에 권리당원 확보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고, 인터넷 권리당원 비중이 민주당이 높다고 하지만은 그 근간은 지역에 있고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민주당 당원 수가 감소할 경우에 점점 호남의 상대적인 표의 비중은 커지겠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할 겁니다. 과연 저 수도권 위주의 정치 구도에서 지방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앙의 수도권 기반의 정치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의 메커니즘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정당이 지역사회 구석구석 침투를 해서 지역사회 유권자들의 문제 니즈를 해결해주는 정치적 결사체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당의 우위가 강해지고요. 지역사회 해결사 노릇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못해 맨홀 뚜껑이라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지역 정치인에게 해결을 의뢰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단순하게 유권자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지역이 같으니 찍는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해관계에 충실하게 투표하기 때문에 호남과 대구 경북에서 한 정당의 엄청난 우위가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축은 중앙 권력을 차지할 때 나오는 낙수 효과에 대한 믿음이겠죠. 우리 지역이 밀어서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지역 개발 사업을 더 많이 해주고 나의 경제적 이익이 늘어나겠지라는. 되게 재밌는 게 호남 출신에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티를 안 내시고
첫째. 두 번째는 약간 그분들은 아일랜드인보다 유태인에 가깝습니다. 그분들이 호남티를 안 내시고 본인도 생각이 별로 없고 단순하게 지역 출신이 어떤 정치적 의식을 무조건 가질 것이라고 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위치가 의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 이주한 사람 호남 출신과 강남에 살고 있는 호남 출신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죠. 젊은 세대로 가면서 지역 정체성이 사라지고 계층적인 정체성이 오히려 강화되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호남의 20대는 호남 출신 이주민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보다도 대구나 부산에 살고 있는 20대가 오히려 상당수 많은 부분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않을까. 지방 정치의 메커니즘과 낙수 효과의 믿음 두 가지 축으로 유지되었던 그 지역 내에서 특정 정당의 초우위라는 게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낙수 효과에 대한 믿음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죠. 철도를 깐다든가 항만을 짓는다든가 하다못해 공항을 더 확장한다 해가지고 기업이 확 들어오고 지역 경제가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믿음은 굉장히 약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은 지역 내부의 이해관계 대립이겠죠. 이게 호남에서 나타낸 사건이 복합쇼핑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자영업자와 화이트칼라 또는 젊은 층들의 이해관계 대립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전 총선 때 대구 같은 경우에 김부겸 총리가 당선이 됐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약진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과정이 이제 호남에서 그런 물결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준석 씨의 서진 정책은 그런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사실상 무주공산인 호남에 본인의 세력을 굳히겠다는, 가령 이번에 민주당 지방경선에서 20대 시의원들이나 20대 기초의원들이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거든요. 그분들의 정치적 후원자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자임을 하죠. 이러면서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포석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다면 5.18이라는 사건이고, 그 과정 때문에 찍을 이유를 못 찾았던 국민의힘이 우리 정당을 찍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꼴통 정당이 아니니 우리에게 표를 찍어도 괜찮을 거예요 라고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이준석 대표의 행보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의원 전원을 내려가서 기념일에 참석하는 그런 정치적 포석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정치 메시지를 낸 게 사실 5.18이에요. 5.18을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굉장한 발현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을 하거든요. 일단은 복합쇼핑몰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수의 풀뿌리가 돋았다 이야기하는 거는 1987년 이후에 보수 세력이나 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처음으로 지역에서 아젠다화에 성공한 이슈죠. 세 번째 지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넥스트 스텝은 뭐냐? 보수의 호남에서 지방선거에 유감스럽게도 뭔가 인상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세력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가?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복합쇼핑몰 이후에 아무것도 제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의 소산이 아닌가.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치적인 결사체를 만들어서 지자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죠. 여기서 지역 정당은 중앙 정치에서의 어떤 정당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자체 이야기입니다. 중앙 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정치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자체 일은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결사체를 만들어도 되는 정당법 규율 밖에 있습니다. 지금의 최대 문제는 정당으로 등록해서 지자체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에 시도당이 5개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광역지자체 한 곳에 진성당원이 2,000명 이상 있어야 돼요. 사실상 수도권 정당 외에는 불가능하죠. 그분들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이야기죠. 호남도 오지만은 저는 대구 사람들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치적 불만은 가장 큰 원인은 지역 내 다른 정치적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호남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뉴 디데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단순하게 사람이 없어서인가? 아니면은 호남이 민주당의 지분이 점점 줄기 때문인가? 오히려 지역에서 시작해서 전국 단위의 보편성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정책, 그리고
호남에서 시작된 새로운 정치 방식을 못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과관계를 중앙정치를 또 보지 않고 과연 지방에서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보편적인 지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드는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방이 중앙정치에서 갖는 역량을 키우면서 동시에 중앙정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